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여성의 깊고 아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고 어린 딸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그녀의 삶은 비극 그 자체이지만 동시에 꺾이지 않는 의지와 모성애, 그리고 평온한 삶을 향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공감과 위로를 느끼시길 바라며 어쩌면 여러분 자신과 닮은 한 조각을 발견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 30대 여자예요. 갑작스럽게 남편과 이별을 했고 인사 한마디 못한 채 그 사람을 보내게 돼서 정말 많이 힘들어요. 제가 살아있는 게 죄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 힘이 듭니다. 답답한 마음을 털어내고 싶어요. 차마 꺼내기도 힘든 저의 이야기, 잘 들어주세요. 저는 이남 일녀 중 둘째로 태어났어요. 특별한 것 없는 집안이기도 하지만 성실하고 자상하신 부모님 말에 큰 어려움 없이 학창시절을 보냈고 3남매 모두 대학을 나올 수 있도록 뒷바라지도 잘해주셨어요. 둘째인 저는 집에서 유일한 딸이었지만 동생이 있어서 그런지 애교 없는 무뚝뚝한 딸로 자랐어요. 애교 많고 살살거리는 막내 동생 때문에 매정하다는 말을 엄마한테 자주 들었지만 표현을 못한다 뿐이지 마음까지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저 남동생이 엄마 곁을 항상 차지했고 3남매 건사하기 힘들어하는 엄마를 배려하기 위해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었죠. 둘째라 그런지 무던한 성격이었어요. 뭘 사달라는 것도 없었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별말 안 하고 넘어갔고요. 타고난 성향도 있었지만 엄마가 힘들어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참았던 거고요. 그런 성격은 커서도 그대로 나왔어요. 감정의 기복이 별로 없어서 친구들과 싸우는 일도 없었고 친해진 친구가 있으면 오래 만나는 편이었어요. 딱히 튀지도 않아서 남자들에게 인기도 없었고요. 그러다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친구가 남자를 소개해준다고 했죠. 내 생각에 너랑 천생연분이야. 진짜 너희 둘 딱이라니까. 소개팅 안 해. 여태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 이번에는 다를 걸 나 믿고 한 번만 만나봐. 진짜 사람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당연하지. 내 절친한테 아무나 소개해주겠냐. 직장도 아주 좋고 사람은 더 좋아. 알았어. 나가 볼게. 별로면 너 알아서 해. 걱정 말라니까. 중학생 때부터 한 동네에 살면서 친해진 절친이 만나보라고 노래를 불러서 만나게 됐어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저보다 나이는 4살 위였어요. 친구의 애인의 친구였고 술자리에서 몇 번 만났는데 너무 성격이 좋아서 제가 바로 생각이 났다고 했죠. 너무 극찬을 해서 기대 반 의심 반으로 자리에 나가게 됐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민재라고 합니다. 네, 수진이에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팅을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렇긴 한데 친구가 민재씨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랬습니까? 친구분께 제가 술 한 잔 사야겠네요. 네, 같이 한번 봐요. 친구 말대로 첫인상에도 사람이 좋아 보였어요. 말투는 정중했고 식사를 하면서 저를 많이 배려해주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조심스럽지만 한편으론 또 적극적인 모습에 마음에 들었고 그날 헤어지면서 그 사람이 또 만나자고 했죠. 싫지 않았던 저도 호응을 했고 한 달 뒤에 우리는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서로가 정말 잘 맞았어요. 생각하는 것도 비슷했고 같이 있으면 편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했죠. 능력 있고 성실하고 배려심 깊고 또 저를 많이 좋아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연애를 하면서 한 번도 마음을 준 적이 없었는데 그 사람에게 처음으로 제 마음을 주게 됐고 진심으로 좋아하게 됐죠.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우리는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프로포즈를 받은 뒤 그 사람의 부모님께 인사를 가게 됐어요. 물론 저희 집에 결혼 허락을 받은 뒤였고 제가 좋다는 사람이라 부모님도 반대를 하진 않으셨어요. 남은 건 시부모님이 되실 분들의 허락이었어요. 저를 좋아하실 거라는 그 사람의 말에 큰 걱정 없이 인사를 하러 갔는데 반대하시지는 않았지만 반기는 느낌도 들지 않았죠. 그래, 만난 지 얼마 됐다고? 1년 반 만났습니다. 결혼하면 평생 살아야 하는데 고작 1년 만나고 결혼한다는 거야. 저희 서로 많이 사랑하고 있고 이 사람이다 싶어요. 어머니? 지금이야 콩깍지가 씌어서 그렇지? 영원한 건 없다. 살아보면 알겠지만 손님 앞에서 창피하기 1억이에요.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분위기가 어색할까봐 웃으며 괜찮다고 하는데 그 사람 어머님이 만 괜찮으면 어쩔 거야 하고 혼잣말처럼 말씀하시는 게 귀에 선명하게 들렸어요. 어머님 혼잣말에 제가 마음에 안 드냐고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고 참 난감했어요. 기분도 많이 나빴고요. 겨우 식사를 마치고 집에서 나섰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적대감을 가지시는 이유를 그때 듣게 됐어요. 기분 나빴어. 어머니가 말씀은 저렇게 하시는데 나쁜 의도가 있으신 건 아니야. 내가 이해. 응, 누가 들어도 날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는 걸 알겠는데. 어머님 좀 많이 솔직하신 것 같아. 무슨 계모처럼 왜 저러신데. 실은 계모가 맞아. 뭐? 계모. 새어머니라고. 나 9살 때 새로 오셨어. 말 안 해서 미안해. 왜 말 안 했어? 인사 오기 전에 말하려고 했는데 못했어. 알려줬으면 더 나았을걸. 우리 결혼은 할 수 있는 거지. 분가도 할 거고. 당연하지. 나 너 아니면 결혼 생각 없어. 진짜야. 알았어. 나 오빠 믿고 시집 가는 거야. 배신 때리면 안 돼. 당연하지. 평생 내가 사랑할게. 약속. 그 사람은 저에게 평생 사랑할 거라고 약속을 했어요.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겠다고 말해놓고 지금은 나 혼자 이 세상에 남겨두고 자기는 저 세상으로 가버리고 없네요. 인사를 드리면서 시어머님이 저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건 바로 알았지만 결혼하고 가족이 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새어머니라도 저에겐 시어머님이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그건 커다란 저의 착각이었죠. 결혼 생활도 사회생활처럼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르더라고요. 달라도 너무나 달랐죠. 저희 시어머님은 뭔가 대화를 하거나 마주쳤을 때 사람을 아주 불편하게 만드시는 어떤 재주가 있으셨어요. 친정 부모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며느리인 저도 이유를 모른 채 눈치를 봤죠.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결혼 준비를 할 때 시아버님이 갖고 계신 오래된 소형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을 신혼집 하라고 주셨어요. 저희를 집으로 부르셔서 아버님이 분명 아들 결혼할 때를 위해 준비해뒀다고 하셨고 그 말을 곁에서 시어머님도 다 들으셨죠. 우리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물론 신혼집을 구할 땐 아버님께 의논을 드려야 했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전에 먼저 주신 집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게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그 이후로 저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실 때마다 집 얘기를 꺼내시는 거죠. 너는 시아버지가 살 집도 주시고 좋겠다. 나는 시집 올 때 시아버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셨는데? 얼마나 복이 있니? 네, 어머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요즘 세상에 작은 아파트도 얼마나 비싸니? 너네 아파트 받고 입싹 다들 생각하지 마. 우리도 나이 들고 생활비도 필요하니까. 그럼요, 어머님.
용돈 드려야죠. 너도 그 생각은 하고 있구나. 보기보단 생각이 깊은가 보네. 용돈 얘기뿐 아니라 혼수를 할 때도 저희 엄마한테 집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집회 가는데 혼수도 빠지지 않고 격식 갖춰서 준비하라는 둥, 예단은 물론 예물로 싸구려 같은 거 준비하지 말라는 둥, 아주 예의 없는 말들을 서슴없이 하셨어요. 물론 엄마가 기분이 많이 나쁘셨죠. 신축 아파트의 넓은 평수도 아니고 1억도 안 하는 구축 아파트를 해오면서 바라는 것도 많다고 욕을 하셨고요. 결혼 준비할 때 원래 말이 많다면서요.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두 집안이 성향이 달라도 너무 다르니 그럴 수밖에요. 속 시끄러운 결혼 준비를 겨우 마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시끄러웠던 기간에 비해서 비교적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도 무사히 잘 다녀왔어요. 그런데 본격적인 문제는 혼인신고까지 마친 후에야 생기고 말았어요. 월급 통장이 어머님께 있다고. 취업하고 나서 쭉 어머님이 관리해 주셨어. 아니, 왜 어머니가 돈 관리해 주신다고 달라고 하셔서 드렸는데 아직 받질 못했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결혼식 전에는 말씀드려서 오빠가 관리하겠다고 했어야지.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직 안 주시네. 어떡할래? 내가 말씀드릴까? 오빠가 다시 말씀드릴래? 내가 다시 말씀드려볼게. 아니야, 내가 할게. 이제 내가 살림 살아야 하니까. 그런 얘기 맞겠어. 본인이 관리를 못하면 부모님이 해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혼 후에도 여전히 통장을 쥐고 안 주시면 어쩌자는 건지 솔직히 당신 좀 서운한 마음도 있었어요. 남편 월급을 욕심내시는 것 같기도 했고요. 하지만 억측일 수도 있으니 안 좋은 생각은 말자. 이렇게 생각하며 어머님을 찾아뵀는데 너무 황당한 말씀을 하셨죠. 이왕 지금까지 내가 관리한 거 앞으로도 내가 하면 안 되겠... 네. 어머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왜? 내가 내 남편 월급 탔을까? 그게 아니라 저희도 이제 결혼했는데 살림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래, 현우도 그렇게 얘기하니 당연하죠. 오빠도 저와 생각이 같아요. 그래, 결혼했다고 벌써 마누라 치마 폭에 쌓여서 안 하든지 또 하는가 보구나. 아니다. 그래, 내 말도 일리가 있구나. 통장은 넘겨줄 테니 그동안 현우가 우리한테 줬던 용돈은 계속 줘. 용돈이요? 얼마예요? 예전부터 100만 원씩 줬어. 연말 상여금 받을 때는 몇백씩도 줬고. 100만 원이요? 왜 주기 싫으니? 아니, 어머님, 그게 100만 원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참, 새아기, 너 말이 안 통하는구나. 현우 오라고 그래라. 현우랑 얘기해야겠다. 어머님은 저로도 대화가 안 된다고 하시면서 아들과 얘기하겠다고 하셨어요. 발에 100만 원씩 용돈을 달라고 하시다니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저희가 맞벌이긴 했지만 앞으로 아이도 낳아야 하고 신혼집도 23평이라 더 큰 평수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제가 연봉이 높은 것도 아니었고 고작 달에 200만 원 조금 넘는 돈을 받는데 월 100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저는 남편에게 단단히 교육을 시켰어요. 월 100은 절대로 안 된다고요. 우선 30만 원씩 드리고 차차 여유가 있을 때 늘리겠다고 말씀드리라고 했어요. 보아하니 남편이 시어머님 말씀이면 거부를 못하는 것 같아서 단단히 일렀죠. 남편 혼자 얘기를 하고 왔는데 결국 깎아서 80만 원씩 드리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아직 아이도 없으니까 드릴 수 있을 때 드리자는 남편 말에 화가 나서 속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화가 나던지 결혼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상해버렸죠. 그런 상황에 시어머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얘기 들었니? 내가 백번양보에서 달에 80만 원씩 받기로 했다. 나중에 니들 애기 낳고 그러면 내가 다 봐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이제 가족인데 서로 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니? 알아들었지? 네, 어머님.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들어가세요. 그래, 그 주말에 올 거지. 요즘 문어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그럼 문어 사서 숙회 해 먹자. 올 때 사오너라. 네, 그럴게요. 화가 났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남편과 결정된 상황이었고 나중에 아이도 봐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알겠다고 하는 수밖에요. 이제 막 결혼해서 힘도 없는데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정말 아이를 봐주시면 제가 일을 계속할 수 있으니 더 이득일 수도 있겠다 싶었고요. 그래서 매달 꼬박꼬박 월급날마다 80만 원씩 시댁에 보내드렸어요. 어머님이 해주신 약속을 철석같이 믿으면서요. 하지만 막상 아이를 낳고 나자 어머님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님, 저 다음 달부터 복직해요. 우리 은서 봐주실 거죠? 벌써 복직할 때가 됐니? 근데 이걸 어째? 내가 허리가 안 좋아서 은서를 보다가 떨어뜨리면 어쩌니? 네, 허리요. 그래, 그 지난주에 평안 갔는데 디스크 증상이 있단다. 의사가 수술하자는 건 내가 절대 안 한다고 하고 그냥 왔는데 아무래도 애를 보는 건 안 되겠지. 어머님, 디스크 없으시잖아요. 허리 아프다는 말씀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얘는 한니들 걱정한다고 말을 안 했지. 여보, 나 아프죠? 맞죠? 아프지. 너도 내 나이 되면 봐라. 허리가 멀쩡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려우시겠어요? 아니야. 뭐 아픈 대로 버티면 되는데 혹시나 떨어질까봐 아기 때는 뼈가 말랑말랑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머리라도 다치면 큰일 아니겠... 그렇죠. 일은 은서 좀 크고 나서 해라. 아니면 사부인은 파주실 수 없으시대. 저희 친정 엄마야말로 디스크가 심하신 분이었어요. 병원에서 수술하자고 해서 하셨는데도 그닥 좋지 않으셨고요. 수술 한 번 안 하신 시어머님보다 더 상태가 안 좋으신데 아이를 맡길 수가 없었죠. 갑자기 말을 달리 하시니 제 입장이 엄청 곤란해졌어요. 이런 상황을 엄마가 알게 되셨는데 친정 엄마는 자신이 아이를 봐주시겠다며 저더러 일을 하러 나가라고 하셨어요. 일할 수 있을 때 해. 엄마가 봐줄게. 이렇게 집에 들어앉으면 너 경력 단절되고 나중에 재취업도 힘들어. 너희 시어머님이 힘드시면 내가 봐줄게. 어제도 하루 종일 누워 계셨다면서? 무슨 애를... 안 돼, 엄마 힘들어서 평생을 이렇게 아팠어. 괜찮아. 애가 무거우면 얼마나 무겁다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인데 하나도 안 무거워. 아니야, 절대 안 돼. 엄마는 봐주신다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었어요. 못 먹고 살 정도는 아니니까 아이가 조금 클 때까지 제가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이제 겨우 돌이 지난 아이인데 맡기고 일하러 가는 것도 마음이 아팠어요. 차라리 잘 됐다 싶더군요. 어릴 때 엄마 품이 중요하다던데 돈은 못 벌어도 내가 챙겨줄 수 있겠지라며 좋은 쪽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문제였죠. 제가 일을 그만둔 상황이고 아이까지 제가 보는데 여전히 용돈을 줄일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 역시 물러설 수 없어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는데 더 답답한 건 남편의 태도였죠. 내가 주는 돈이 없으면 생활이 힘드시다는데 어떻게... 그 당분간은 드리던 대로 드리자. 당신 정말 이해가 안 돼. 80만 원이 적은 돈이야.
나 일 그만뒀고 우리 은서 클 때까지 시댁 먼저 챙길 거야.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 집값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사는 안 가. 우리 계속 여기 살아. 당장은 살기 괜찮잖아. 우리보다 더 작은 곳에 사는 사람도 있어. 당분간만 맞춰드리자. 어머니가 자꾸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 몰라. 속 터져. 당신은 정말 속에 하고 싶은 말이 잔뜩 있었지만 해봤자 뭐 하겠나 싶더군요. 이상하게 남편은 시어머님께 꼼짝을 못했어요. 새엄마가 오고 눈치를 많이 보고 살았다고 했지만 왜 이렇게까지 하나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제 속이 터지는 건 신경도 안 쓰고 오로지 시어머님 말에 내내하는 남편이 왜 그리 미운지 밥 먹는 모습이 보기 싫을 정도로 사람이 미워지더라고요. 그때 미워했던 마음들이 쌓여서 남편이 죽게 된 건 아닌가 요즘 많이 후회가 돼요. 미워서 꼴도 보기 싫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사람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그땐 그랬죠. 남편에게는 누나가 하나 있었어요. 시어머님이 재혼 당시에 데리고 온 딸이었고 남편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시누이였죠. 저희보다 결혼을 빨리 했는데 계속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하고 막달릴 때 시누이가 임신을 하게 됐죠. 시누이는 영어학원의 강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법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연봉이 제법 된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출산하고 나면 보모를 써서 계속 일을 할 거라고 했어요. 능력이 출중하니 일을 그만두는 것도 아깝긴 하다는 생각을 저도 했고요. 그런데 시누이가 출산을 하고 100일쯤 일을 다시 나가게 되면서 제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또 생깁니다. 저에게는 허리가 아파서 아이를 봐줄 수 없다고 하셨던 시어머님이 시누이의 아들을 봐준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너무 황당하고 기가 찬 이야기였죠? 그게 진짜야. 형님 아들 봐주신다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누나 집에서 지내신대. 주말에 아버지 집에 오시고 어머니가 당신대로 평일에 아버지 반찬 좀 해드리라고 하던데. 어머니 전화 왔었어. 정말 기가 막힌다. 어떻게 우리 은서는 못 봐주신다고 하고 형님애는 봐주신다는 거야.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왜 그래? 일은 그렇게 됐지만 은서도 엄마랑 있어서 좋잖아. 당신은 정말 속도 좋아. 아무리 새어머니라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차별을 하시냐. 화내지 마. 당신만 손해야. 당신은 대체 누구 편이야? 결혼하고 나면 나 행복하게 해준다며. 그런데 항상 당신은 내가 아니라 어머님을 우선으로 생각해. 나한테는 다 이해하라고 하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해? 왜 당신은 이렇게까지 하냐고. 어른이잖아. 우리가 이겨먹어서 뭐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자. 그럼 용돈 끊어. 나 일 그만두고 생활비 여유 없는 거 알지? 돈 써가면 맘 상하고 싶진 않아. 당장 다음 달부터 용돈 안 드릴 거야. 너무 화가 나서 용돈 안 드린다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결혼하고 이후 줄곧 80만 원씩 드렸는데 친정에는 고작 20만 원 드리는 게 다였어요. 그것도 매달 드리지도 못했고요. 봐주시고 반찬 해주시는 것도 전부 친정 엄마인데 시어머님은 우리 사는 거 관심도 없으셨어요. 그러니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하지만 저도 마음이 약한지라 말은 그렇게 하고 또 다음 달 월급날엔 80만 원을 드렸어요. 시아버님이 집을 해주신 것도 사실이니 단번에 용돈을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서서히 줄여나가야겠다 생각하며 말씀드릴 기회만 보고 있는데 시누이의 아들이 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돌잔치를 하고 시누이 집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또 속이 뒤집어졌죠. 엄마, 나 보약 안 먹는다니까. 또 지어놨어. 이거 사. 안 먹긴 왜 안 먹어?
애 낳고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계속 일만 하는구만. 요즘 너 살 빠져서 얼굴이 형편없어. 살 빠진 거 아니야. 뱃살 때문에 다이어트도 하고 있어. 다이어트 할 때 한약 먹으면 안 된대. 나 안 먹을 거야. 옳게. 이거 먹을래. 엄마가 나 지어준 거니까 옳게 먹어도 되겠다. 아니에요. 저는 한약이 몸에 안 맞아서. 너는 누구한테 이거 준다는 거야. 약 나눠 먹으면 효과 없어. 그리고 내 몸에 맞게 지었는데 다른 사람이 먹으면 안 되지. 그럼 버려. 나 안 먹을래. 아우, 기집애. 해줘도 야단이다. 살 뺄 것도 없구만. 시어머님은 제 눈치를 슬쩍 보시며 한약을 다시 냉장고에 챙겨 넣으셨어요. 나중에라도 먹어야 한다면서요? 저한테는 출산하고 단 한 번도 보약 한지 해주신 적도 없으면서 서운함이 밀려들고 시누이에게 해준 보약도 제가 드린 용돈으로 지었을 거란 생각까지 드니 너무 속이 상했어요. 거기다 애기 돌잔치라고 300만 원이나 용돈을 주셨다는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머님께 용돈 얘기를 꺼냈죠. 어머님, 죄송한데 다음 달부터 용돈 못 드릴 것 같아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저희 지금 외벌이잖아요. 저희도 이제 이사 준비해야 하는데 돈 모아야 하고 물가도 올랐어. 맞춰 살기 어려워서요. 어머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너 지금 내가 우리 지연이 보약해줬다고 이러는 거니? 아니에요. 아니긴. 아까 보니까 얼굴이 확 돌아가더만. 너도 내 친정 엄마가 챙겨주잖아. 나도 내 딸 몸 생각해서 보약 한 죄 지었는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니. 너 정말 볼수록 못쓰겠구나. 어머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속 뒤집어질 사람은 나였지. 너는 나 용돈 꼴랑 얼마 준다고 이렇게 사람을 괄시할 수가 있니? 내가 그동안 현우 키워준 것만 해도 충분히 용돈 받을 만하지. 너 정말, 아이고, 내가 서럽다 서러워. 아니, 엄마, 울지 마. 왜 이렇게 꼭 말을 그렇게 해야 해? 진짜 너무하네. 어머니, 죄송해요. 누나, 미안해. 우린 이제 가자. 용돈 끊는다는 말에 시어머님은 펑펑 울기 시작했고 졸지에 저는 시어머님 용돈도 안 주고 돈 아까워하는 며느리가 됐어요. 시누이는 자기 엄마가 우니까 얼마나 저를 째려보던지 꼴랑 용돈 얼마 준다고 유세냐는 말까지 했죠. 시아버님도 헛기침을 하시며 언짢아 하시고 치매부도 마찬가지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남편 손에 이끌려 서둘러 밖에 나온 저는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죠. 너무 서운하고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제가 울자 딸도 저를 끌어안고 울었고 남편도 옆에 앉아오는 저를 달랬어요. 남편은 그것뿐이었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퍼부을 때도 시누이가 상심지를 켜고 소리 지를 때도 남편은 눈치만 보고 있다가 우는 저를 달래는 게 최선이었죠. 그런 남편에게 저의 원망은 자꾸만 쌓여갔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혼 생활이 너무 버거웠어요. 남편이랑 계속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만 자꾸 들고 아이를 쳐다보고 있으면 눈물만 났어요. 매일이 우울하고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졌어요. 관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을 때 일은 계속 꼬여갔어요. 행운의 여신이 제 편이 아니더라고요. 시누이가 집을 넓혀 이사를 가게 됐는데 돈이 모자란 상황이 있었어요. 시누이는 시어머님께 도와달라고 했지만 시댁에는 돈이 없었죠. 저도 시댁 재정 상태가 어찌 되는지 알고 있었기에 도와줄 수 없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시어머님이 묘수를 내셨죠. 바로 시댁을 파는 거였어요. 지연이가 시집갈 때도 찍어먹은 돈으로 갔어. 우리한테는 이런 한 푼 달라는 소리가 없었고 그런 애가 얼마나 힘들기에 우리한테까지 입을 뗐겠어.
그래서 우리 집을 팔기로 했다. 그럼 어디서 지내시게요? 아가씨네와 학가하세요? 얘는 무슨 소리를 하니? 내가 아들이 있는데 왜 딸네 가서 살아? 우리 집 팔고 너네랑 학가하기로 했어. 집 한 돈 얼마 보탤 테니 큰 평수로 가서 같이 살자. 어머님,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딨어요. 저희와 상의도 안 하셨잖아요. 지금 상의하잖니. 하여간 내가 융통성이 없어. 학가하고 나면 은서 유치원 다녀오고 뒤에 봐줄 테니까 너도 일 다녀라. 그게 더 나은 거 아니니. 갑작스런 학가 소식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시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신랑이 하기 싫어서 긴 말 안 하고 집에 왔지만 저는 무조건 싫었죠. 싫어. 내가 왜 여태 자기 딸만 챙겼으면서 왜 사는 건 우리랑 살아? 난 절대로 싫어. 안 해. 여보, 합가해보자. 은서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거 좋아할 거야. 같이 살자. 당신 진짜 이상해. 왜 어머님 말씀에 반박도 못하고 무조건 오케이야? 당신 왜 그래? 내가 뭘 그랬다고 그래? 결혼하고 지금까지 쭉 그랬잖아. 오늘 솔직하게 말해봐. 대체 왜 그러는지. 저는 남편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자꾸 맞춰 사는 건지. 그래서 대답하라고 몰아붙였죠. 다른 날은 몰라도 그날은 남편의 대답을 꼭 들어야 했거든요. 잠시 망설이던 남편은 말을 시작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9살 때 새로 들어온 시모는 같이 산 지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 남편을 학대했대요.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건 일상이었고 시아버님이 일 때문에 외박하실 때는 밥도 안 줬대요. 그리고 정말 화가 많이 날 때는 다리미로 팔이나 다리를 찢을 때도 있었고요. 캄캄한 화장실에 가둘 땐 울다 지쳐 기절한 날도 있었다는 말에 너무 놀란 눈물까지 났어요. 그게 사실이야. 정말이야. 왜 아버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어? 아버지는 나한테 관심 없었어. 일 때문에 자주 집도 비웠었고 얘기했다가 그걸 어머니가 아시면 더 많이 맞았어. 갈수록 포기가 되더라. 그럼 몸에 희미한 흉터들이 다 어릴 때 생긴 거야. 어릴 때부터. 그래서인지 어머니를 마주하고 있으면 아직도 무서워. 그때 기억 때문에 나는 아직도 악몽을 꾸는데 지금은 당신이 늘 나랑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덜 힘들어. 그런데 화를 내는 어머니를 마주하면 움직일 수도 없어. 지금이라도 신고하자. 신고하고 우리 연 끊고 살자.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제 나랑 은서가 있잖아. 당신 가족이 이렇게 있는데 뭐가 무서워? 안타까움을 넘어 충격인 남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고 저는 남편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전히 어릴 때 기억에 갇혀 꼼짝도 못하는 남편을 위해 시어머님과 분리를 해야겠다 싶었죠. 하지만 남편이 움직이질 못했어요. 그건 과거일 거고 지금은 그런 일이 없으니 부모님과 가까이 살겠다는 남편이었죠.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고민 끝에 남편의 뜻을 따라주기로 했어요. 맘 같아선 한시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았지만 직접 부딪혀서 트라우마를 이겨내겠다는 남편의 말을 우선 들어줬죠. 시부모님과 합가를 하고 저는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아이가 유치원을 하원하면 시부모님이 봐주시기로 했고 혹시 몰라 집에 CCTV도 설치를 했어요. 학대 전적이 있는 시어머님과 제 아이가 같이 있는 게 너무 걱정이 됐지만 당분간 지켜보자는 생각이었고 시아버님이 늘 같이 계셔서 조금은 안심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생활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누가 봐도 불행이 예상되는 합가를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는 그때가 너무 후회가 되어 남편이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을 데리고 멀리 가서 우리끼리 살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합가를 하고 시어머님과 저는 계속 부딪혔어요. 어머님은 제가 일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을 때처럼 모든 살림을 맡아 하길 바라셨으니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없었죠. 다녀왔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었니? 냉장고에 먹을 거 없는데 오늘은 된장찌개 칼칼하게 좀 끓여봐라. 지금요? 그럼 언제 하게? 어서 해라. 네 시아버지 아까부터 시장하시다가 계속 그러신다. 어머님, 지금 음식 시작하면 늦어요. 저도 이제 막 집에 들어왔고. 배달시킬까요? 뭐? 배달 음식 몸에도 안 좋은데 뭘 시켜 먹니? 햇빛 싸기만 하고 순 조미료만 잔뜩 들어갔는데 너는 돈 좀 번다고 자꾸 시켜 먹을 생각이나 하고. 그래서 돈은 모으겠니? 냉장고에 재료도 없어요. 어머님. 그래서 내가 낮에 장 봐왔어. 고등어도 실에서 사놨으니까 그것도 굽고. 대답 안 하니? 네, 지금 할게요. 하루 종일 밖에서 시달리고 퇴근 시간 차도 막혀서 7시 넘어서 집에 도착했어요. 어련히 저녁을 지었겠지 싶었는데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고 서둘러 반찬을 만들어서 숟가락을 드니 8시가 넘어 있었어요. 반찬이 하나도 없어서 된장찌개에 고등어구이, 밑반찬 3가지까지 만들어내니 기운이 쫙 빠지고 말았죠. 다들 식사하는 걸 보고는 앞치마를 벗고 방으로 들어가 누웠어요. 밥 먹는 소리를 들으며 침대에 누워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군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같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어머님께 결국 말씀을 드렸죠. 제가 돈을 버는 대신 집안 살림은 어머님이 좀 해주시고 주말에는 저도 살림을 하겠다고 했더니 모바일 대발 화를 내면서 난리가 났어요. 하지만 저도 지지 않았죠. 같이 살자고 하신 건 어머님이고 일하러 가라고 하신 것도 어머님이니 협조해 달라고 큰 소리 쳤죠. 뭐, 며느리도 사람인데 어느 누가 이런 상황에 붙어 살겠냐는 말까지 홧김에 해버렸어요. 결혼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제 모습이었죠. 말싸움 싫어하고 손해봐도 묵묵히 그냥 넘겼던 그런 저였는데 결혼 생활이 저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제가 못하겠다고 나오니 시어머님도 협조를 하셨죠. 안 그럼 다시 분가를 해야 하는데 돈도 없었고 시누이도 같이 살자는 말이 없었거든요. 살림을 나눠서 하게 되니 수월해지긴 했는데 가끔 시어머님이 저를 노려보는 시선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섬뜩한 느낌이 들 정도의 시선이 느껴져 돌아보면 눈길을 돌리고 아닌 척 하셨지만 저를 노려보신 게 분명했죠. 못마땅해 하신다는 걸 느꼈지만 어쩌겠어요. 저도 살아야 되는 거려. 그렇게 아슬아슬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어느새 3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적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시어머님과 저의 신경전은 여전했고 오히려 시어머님이 히스테리가 극에 달한 시점이었어요. 저와 부딪히는 일은 있어도 아이에게 불똥이 튀진 않았는데 결국 시어머님이 선을 넘어서고 말았죠. 일이 끝나 집에 왔더니 아이가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어요. 이상해서 들어가 봤더니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아이를 일으켰죠. 그랬더니 아이가 울면서 저에게 안겼고 얼핏 종아리에 시퍼런 색이 보였어요. 너, 이거 뭐야? 다리 왜 이래? 엄마, 음악 술지 말고 어서 말해봐. 누가 때렸어? 할머니가 회초리로 나 때렸어. 뭐? 남편에게 한 짓을 알기에 내 딸을 건드렸다는 것에 저는 흥분했어요. 바로 거실로 나가 화를 냈고 시어머니는 별것도 아닌 일로 야단이라며 저더러 유난 떤다고 하더군요. 때릴 곳이 어디 있다고 애를 때려요? 어머님, 제정신이세요. 뭐,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뽐새 좀 보게. 너 뭐라고 했니?
어머님이 무슨 권리로 내 애를 때리냐고요. 할머니가 돼서 버릇없는 손녀 회초리에 좀 들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싸가지 없게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나는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냐. 다리 한번 보세요. 이게 훈육으로 때린 거예요. 포로타 모태 시커먼데 얼마나 때렸으면. 너 나가라. 나는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빠락빠락 대야 되는 꼬라지 좀 꼬라지. 내가 얼마나 만만했으면 네가 이래? 나가. 당장 나가. 저도 더 이상 이 집에서 못 살겠어요. 당신 같은 시어머니랑 더 이상 한 집에 못 있어요. 저는 딸을 데리고 그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제가 집을 나온 걸 알렸고요. 저는 남편이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전화를 한 거였는데 남편은 저를 따라오지 않았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나도 은서도 없는데 그 집에 들어가겠다는 거야. 우리 다 나가면 아버지랑 연 끊일지도 몰라. 들어가서 내가 분위기 좀 볼게. 아니, 분위기 같은 거 필요 없어. 당신 그 집에서 계속 지낼 거면 나는 당신이랑 안 살래. 그게 맞는 것 같아.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더 이상 나는 안 되겠어. 그 미친 여자랑 더는 싫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남편이 죄가 있는 곳으로 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오지 않았고 결국 우리가 없는 그 집에서 지내더군요. 배신감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기분이 들었죠. 저는 결혼 이후 쭉 남편을 이해하고 그 사람 편에 섰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더군요. 이혼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남편의 삶이 너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었죠. 집을 나온 이후 딸과 함께 친정으로 가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두 분 다 이혼을 하라고 하셨어요. 딸에게는 미안했지만 딸을 위해서도 이혼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친정에서 지내는데 남편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신이 미련했다면서 후회를 했어요. 나한테 당신이랑 우리 은서가 제일 소중한데 내가 약해서 우리 가정 지키지를 못한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여보, 나 다시 한번 기회를 줘. 이제는 진짜 부모님이랑 연 끊을게. 당신, 그럴 수 있겠어. 그동안 시도도 못했잖아. 아니, 할 수 있어. 나한테는 당신이랑 은서가 있으니까. 나도 이제 내 가족이랑 행복할 거야. 남편은 제 앞에서 굳게 다짐했어요. 시모에게 인연을 끊겠다고 말하고 오겠다고 하더군요. 단지 걸리는 건 아버님이었는데 여태 해온 것처럼 아버님 나름 살아가실 거라 믿었어요. 남편은 시댁으로 가면서 아이와 함께 갔고 시아버님께 마지막 인사를 하고 오라고 보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을 보내고 나니 잘할까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우리 가족 새 출발인 것 같아 마음이 편해지기도 했죠. 그 여자와만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 가족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바로 지낼 집부터 알아보자 싶어 혼자 인터넷 검색도 하며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 아이가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빠랑 같이 올 줄 알았는데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왔더라고요. 너 혼자 왔어? 어떻게 왔어? 아빠는 그냥 혼자 왔어.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엄마, 나 잘래. 왜 그래? 무슨 일이냐니까. 나중에 얘기하면 안 돼. 나 잘래. 그래, 들어가자. 오늘 엄마랑 같이 자도 돼. 그럴래. 그래, 엄마랑 같이 자자. 아이는 극도로 불안해 보였고 몸을 달달 떨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대답이 없었고 너무 이상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더군요. 진정을 못하는 딸을 따뜻한 물에 식히고 아기 때처럼 팔베개를 해서 재웠어요. 자는 동안 몸을 흠칫흠칫 놀라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죠. 그럴래. 그래, 엄마랑 같이 자자. 아이는 극도로 불안해 보였고 몸을 달달 떨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대답이 없었고 너무 이상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더군요. 진정을 못하는 딸을 따뜻한 물에 식히고 아기 때처럼 팔베개를 해서 재웠어요. 자는 동안 몸을 흠칫흠칫 놀라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죠. 날이 밝으면 남편에게 다시 연락을 해야겠다 싶어 잠이 들었고 다음날 눈 뜨자마자 전화를 다시 했지만 남편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어요. 너무 이상해서 시댁으로 가보고 싶었죠. 하지만 딸의 상태가 안 좋아서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데리고 가려고 해도 밖에 나가지를 않으려고 하니 움직일 수가 없었죠. 별 수 없이 걱정만 하고 있는데 집으로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바로 강력한 형사였죠. 네, 맞는데 무슨 일로 그러세요? 안좋은 씨가 사망하셨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세요? 어젯밤 10시경 자택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해서 사망하셨어요. 모르셨습니까? 우리 남편이 맞아?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어떻게? 현재 용의자를 잡고 있는데 아내분도 용의자 중에 한 분입니다. 어젯밤 9시 반에서 10시 반 사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요즘 친정집에서 지내고 있어서 저는 여기에 있었어요. 확실합니까? 증언해줄 사람이 있어요. 네, 증언이요. 남편이 죽었다는 말도 기가 막힌데 형사는 저보고 용의자라는 말을 했어요. 게다가 집에 있었다는 것을 증언할 사람이 있냐니 당황해서 머리가 멍해졌죠. 무엇보다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형사는 저로도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 같이 따라 나서자고 했어요. 그 순간 방문을 열고 지켜보던 딸아이가 울면서 뛰쳐나왔죠. 우리 엄마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니라고요? 내가 봤어. 내가 봤어. 은서야, 왜 그래? 보다니 뭘 봤다는 거야. 내가 봤어. 내가 봤는데 할머니가 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할머니, 은서야, 어제 아빠랑 같이 집에 갔잖아. 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 응, 할머니 너무 무서워. 엄마, 할머니가 무서워. 아이는 좀처럼 진정을 못했고 계속 울었어요. 형사도 저도 아이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 울음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고요. 잠시 뒤에 아이는 겁에 질린 채 말을 시작했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죠. 아빠랑 집에 가서 저녁 먹고 할아버지랑 놀다가 나는 내 방에 들어갔어. 핸드폰 보고 있다가 할머니랑 아빠랑 싸워서 나가보니까 아빠가 울고 있고 할머니가 아빠를 때렸어. 그랬어. 은서, 놀랐지? 응, 무서워서 다시 방에 들어갔는데 깜빡 졸았어. 그러다가 깨서 거실로 다시 나갔는데 아빠는 없고 할머니는 베란다 문 열고 밑에 보고 있는 거야. 내가 할머니 불렀는데 할머니 표정이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혼자 엄마한테 온 거야. 그 밤에 택시 타고 할머니가 나 잡으러 왔어. 그래서 밖으로 도망쳤는데 지혁이 아빠 만났어. 아저씨한테 태워달라고 한 거야. 은서야, 할머니 무서워. 할머니가 나 말하면 엄마도 가만 안 둔다고 했어. 할머니가 나 잡으러 막 뛰어왔어. 무서워. 나는 발작하듯이 울었고 딸을 달래면서 저 역시 흐느껴 울었어요.
딸아이가 봐선 안 될 장면을 본 것 같았죠. 내 남편이 그렇게 죽어버렸구나. 결국 계모 때문에 죽었구나. 너무나 기가 차고 억울하고 한탄스러웠죠. 선생님, 들으셨죠? 우리가 하는 말 다 들으셨죠? 그 여자가 틀림없어요. 내 남편을 죽인 사람이 그 여자가 틀림없어요. 아, 진정하시고. 지금은 김민재 씨 모친이 도주한 상황이라 저희도 찾고 있습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제발 꼭 잡아주세요. 여보, 저는 딸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어요. 바로 어제까지 살아있던 내 남편이 죽었다니 계모가 밀어서 죽었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결국 일어나고 말았죠. 겨우 진정하고 남편을 보러 갔어요. 20층 고층에서 추락해서 엉망진창이 된 남편을 차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저는 혼절해버렸죠. 남편과 이혼까지 결심했던 저였지만 이런 걸 원한 건 아니었어요. 절대로 이런 걸 원한 건 아니었어요. 도주를 했던 시모는 결국 잡혔고 수사가 진행이 됐어요. 남편이 인연을 끊겠다고 하자 둘이 술을 마시게 됐는데 술 기운에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시모를 원망하자 화가 난 시모가 남편을 밀었다고 진술을 하더군요. 그 진술을 듣는 동안 시아버님은 정신을 놓으셨고 저는 그 여자에게 달려들어 옷을 잡아 뜯었어요. 같이 죽으라고, 내 남편 따라 죽으라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죠. 그런 저를 쳐다보는 그 여자의 눈빛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저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제가 남편을 꼬드겨서 인연을 끊게 했다며 그 일만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저를 원망했죠. 죄의식 따윈 없는 아주 무서운 여자였어요. 결국 그 여자는 재판 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수의를 입고 손이 묶인 채 끌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속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여자는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내 남편은 죽었는데 그 여자는 멀쩡히 살아서 밥도 먹고 잠도 자잖아요. 갇혀있지만 생명줄은 그대로니 공평하지 않았어요. 불공평했어요.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는 감정을 주체하기 위해 애쓰며 지냈는데 그 여자의 딸이 찾아왔어요. 신우이였죠. 그 어미의 그 딸이라고 저에게 달려들어서 저 때문에 자기 엄마가 감옥에 갔다며 원망하는 말을 했어요. 저는 신우이 얼굴에 세차게 따귀를 때려줬죠. 정신 차리라고. 이게 왜 내 탓이야? 내 엄마가 내 남편 죽였는데 그게 왜 내 탓이냐고. 너 이제 막 나가는구나. 이 와중에 내가 존칭 써 죽일 원하니? 염치도 없어. 정말 너 때문이잖아. 현우가 살면서 엄마한테 반항한 말 안 했던 애야. 그런 애를 내가 물들였잖아. 내 엄마가 내 남편 등에 빨대 꾹꾹 산 건 생각 안 해. 너희들 진짜 웃긴다. 뭐가 이리 당당해.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정신 차려. 내 엄마는 살인자야. 내 남편 죽인 살인자. 다신 여기 찾아오지 마, 알겠어. 울면서 쓰러지는 신우이에게 냉정하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상종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죠. 일이 일단락되고 저와 딸은 친정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딸이 트라우마가 생겨서 집에 혼자 있지를 못해 결국 부모님께 도움을 받게 됐죠. 가끔 악몽 때문에 발작도 하는데 어린 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너무 걱정이 돼요. 저도 딸도 무너지지 않고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말하지 못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이야기에 귀 기울여줄 때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온하시길 바랍니다.